이제 월간 카이센의 이 추석 특집 주요 보안 사고 돌아보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이번에는 둘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실시간 채팅이나 이런 부분들 다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메인 진행해 주실 윤영수 선생님 한번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베리맨 윤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다른 형식으로 좀 다가가는데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일방적인 그런 것보다는 뭔가 소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대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형식을 좀 바꿔서 한번 진행을 하고 해서 올해 주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담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반기 보안 빅 이슈에 대해서 좀 점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이슈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는 좀 대한민국한테는 좀 안 좋은 최악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정보사 유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뭐 국방 관련돼서 뭐 KF-21 같은 뭐 기술들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해보다도 아마 우리나라 올 한 해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최악의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 뭐고, 뭔가 앞으로 어떻게 그럼 대응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좀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 가지 사건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해도 역시나 작년과 재작년에 버금가는 그 데이터 유출, 정보 유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났고요. 현재 상반기까지 하게 되면 뭐 국내든 해외를 다 합쳐서 약 10억 건의 뭐 정보 유출 사고가 나서 사실상 뭐 10억 건이라고 하면 뭐 거의 전 세계 뭐 20% 정도 되는 그 정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나고 아무리 뭐 보안 투자를 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기사를 보셨겠지만 올해 국정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이버 안보 전략이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되게 수동적으로 그냥 침해 사고가 나면 그거를 뭐 분석하는 데서 끝나는 데서 끝났지만 올해 그 국정원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안보 관련 정보를 내면서 내놓은 그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과거보다는 액티브하게 그리고 디펜스가 아니라 오펜시브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게 올해의 그 방점을 찍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국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서도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수동적인 게 아니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오펜시브하게 아마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해커들이 열심히 해킹해가지고 뭐 서버를 탈취한 다음에 들어갔겠죠. 근데 요즘은 이제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이 다크웹 같은 어두운 마켓플레이스에서 돈만 주면 그냥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VPN 계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자격 증명 같은 거를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뭐 해커가 뭐 어렵게 해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그 마켓에서 계정 정보를 얻어서 그냥 공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보안 담당자 입장들은 과거보다 이걸 막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탐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최근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공격도 못 막았어 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한 예가 그 커리넷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고용 공공기관들의 그 취업 관련된 망인데요. 이 취업 관련된 망이 160만 건이 유출됐다는 아마 보도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도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160만 건이 나가는 동안에 탐지를 못했느냐 라고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과거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뭐 해커가 불법적인 했기 때문에 뭔가 탐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누구나 일반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들어오니까 이걸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탐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공격자들이 주로 이제 그
어떤 타겟을 공격할 때 주 메인 타겟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약한 고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한 고리를 찾다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뭐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또는 뭐 개발 업체 또는 뭐 시스템을 뭐 유지보수 해주는 애들을 이런 쪽에 가장 약한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이 공급망 쪽에 있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회사들이 되게 영사다 보니까 보안 투자라든지 보안 담당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약한 골에서 손쉽게 공격에 노출될 수 있고 쉽게 해킹당할 수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여기서 이제 공격자들이 이제 협력 업체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퍼스네이션 하죠.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장하고 들어가게 되면 정말 그 회사들이 담당자들이 얘가 진짜 협력업체 직원인지 아니면 외부의 불법적인 비인가 공격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중에서 이제 랜섬웨어 문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해는 좀 작년하고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예전에는 랜섬웨어들이 와서 뭐 몸값 지불하는 돈을 가져가면서 굉장히 극성을 부렸죠. 그래서 과거에는 랜섬웨어들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했었는데 점점점 이제 그 수사 기법들, 그 다음에 다크웹에서 뭐 지갑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랜섬웨어 운영자들을 하나씩 잡아내고 있고 그 랜섬웨어 인프라들 갖다 하나씩 압수해가지고 해체하고 있는 그 수준이 좀 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올해 아마 2월 달에 FBI에서 그 락비트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랜섬웨어 그룹이 있어요. 요 랜섬웨어 그룹 갖다가 인프라 갖다가 압수해가지고 운영자를 갖다가 체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랜섬웨어를 인프라를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자를 갖다가 직접 신원을 단정하고 체포했다는 건 굉장히 큰 집전인 큰 발전인 거죠.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다른 랜섬웨어 그룹들한테도 일종의 경고성이 돼서 아마 과거처럼 랜섬웨어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계기가 될 거라서 저는 사실은 이런 FBI가 이런 것들 활동을 하면서 계속 하는 것들도 이런 범죄자들한테는 경고성으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올해도 보면 해킹 사고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뭐 커리넷의 160만 건, 저는 사실 이 160만 건을 갖다가 그 다크웹 포럼 사이트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브리지 포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텔 브로커라고 하는 굉장히 악명 높은 그 스레트 액터가 있는데 얘가 올렸죠. 그리고 올리고 안에서 몇 가지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는 언론에 나왔을 때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진 여부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사실은 조금 시간 지나면서 이 샘플들을 분석해 보니까 요게 가짜보다는 진짜일 확률이 높다라는 쪽으로 많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커리어넷이 실제로 공개받았고 거기에 뭐 개인정보 유출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돼서 이 커리어넷에 운영했던 그 기관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이게 160만 건이면 굉장히 큰 데이터들인데 이게 나가는 동안 그 탐지를 왜 못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와프라든지 IPS 같은 것들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왜 탐지 안 됐을까?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들에 쪽에서 향후에 조금 보안 대책을 세워서 촘촘하게 보안 그런 그물들을 좀 촘촘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 인텔 브로커라는 놈이 우리나라 국방부 관련된 민간 정보를 갖다가 자기 유출했다고 하면서 외교부, 그 다음에 뭐 행안부, 행안부가 아니죠. 행안부하고 여러 가지 뭐 정보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면 특히나 이제 국방부 관련된 민간 정보라고 올라온 걸 보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겠지만 실제로 기사에 나온 거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협력업체 쪽에 있는 테스트베드 시스템이 이 인텔 브로커라고 하는 해커에서 해킹을 당한 다음에 정보가 유출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샘플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사실 민감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물론 없지만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국내에서 그 굉장히 그 기밀을 유지하는 부대 명칭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부대에 대한
현재가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인데 요게 그냥 엑셀 파일 같은 데다가 떨궈져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것들이 이제 저기 이제 북한 쪽에 있는 애들도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테스트베드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런 데이터가 나가는 거는 사실상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미국의 보안 회사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회사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요게 기존의 윈도우 시스템에 있는 어떤 시스템 파일과 충돌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대란이 났죠. 물론 이제 아마존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이 클라우드 중에서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쓰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장애가 나면서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미국의 공항이라든지 뭐 기관시설에서 사용하는 이제 애저들이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많이 쓰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그 고객사만 29,0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꽤 대표적인 보안 회사이고 이런 회사에서 이런 대규모 오류 사고가 나면서 애저가 망가지면서 그냥 멈추면서 이제 공항이 뭐 멈추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클라우드가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과거보다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작은 오류로 인해서 클라우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아마 현실적으로 아마 느끼게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클라우드에 대한 위협과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다듬어 보고 점검을 해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리해보면 락빗 악명 높은 트렌드 네. 액터에 대한 인텔 브로커 그리고 락빗에 대한 랜섬웨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고에 대해서 세 개 가지고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 사실 조금 딱딱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를 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텔 브로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건가요? 일단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인텔 브로커라고 하면 이건 일종의 이제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다크웹 해킹 포럼이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브릿지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하는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이 인텔 브로커라는 닉네임으로 해서 얘가 활동하고 있는데 과거에 보게 되면 인텔 브로커의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요 브릿지 포럼에서 인텔 브로커라고 하는 이름을 해가지고 프로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프로파일 보게 되면 저렇게 화면이 나오죠. 잘 보시면 왼쪽에 어드미스트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말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드미스터. 이게 네. 뭐냐면 과거에는 이 인텔 브로커가 사실은 그냥 이런 다크웹 포럼에 그냥 사용자였는데 지금은 얘가 운영자가 됐습니다. 왜 운영자가 됐냐면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그러면 이걸 설명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그 인텔 브로커라고 하는 애의 정체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텔 브로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실명, 리얼네임이 공개가 안 됐고요. 이 친구는 2022년 10월 달부터 활동을 했는데 현재로는 세르비아 출신의 해커로 알려져 있고 자기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거주는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악명 높은 사이버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로폴 갖다가 해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볼보, 그 다음에 힐튼 호텔, 그 다음에 AT&T, 그리고 애플, 그 다음에 AMD 등등 여러분들 아실 만한 굉장히 굴지의 글로벌 회사들을 갖다가 해킹해서 그 정보들을 많이 유출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아마 얘는 아마 FBI에서 뭐 유럽이나 유로폴이나 FBI에서 아마 지명수배 1위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켰었고 이 친구는 또 이제 어느 정도 개발도 할 수 있는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런스라는 랜섬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요걸 갖다가 뭐 퍼뜨렸죠. 물론 엔드런스라는 랜섬웨어는 이란 애들이 사용하는 랜섬웨어하고 되게 유사해 가지고 초기 때는 이 인텔 브로커를 이란 쪽에 있는 APT 그룹으로 처음에는 추측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뭐 온라인 매체랑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게 되면 자기는 이란 쪽 APT와 관계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란하고는 관계가 없고 다만 이제 이란 쪽 사용했던 APT의 그 멀러하고 이 친구 사용했던 게 조금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초기 때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역시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 그 다크웹 포럼에서 운영하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브릿지 포럼의 초대 운영자가 일명 펌퍼프린이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어린 친구예요. 근데 얘가 FBI에 신원이 들통 확인됐고 지금은 이제 이 친구는 체포돼서 지금 구금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사이트를 갖다가 운영을 떼면서 여러 개 운영자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했던 친구들이 이제 샤이니언트라는 친구도 있었고 몇 명 있었죠. 그래서 이 샤이니언트도 이 세 번째 운영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만두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바로 네 번째 운영자인 요 인텔브로커가 요 다크웹 포럼 사이트 브릿지 포럼의 현재 네 번째 운영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단독으로 움직이면서 다른 해킹 그룹들하고도 연계를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종차별을 하는 좀 차별적인 그 해킹 그룹이 있는데 그 사이버 니거스라고 하는 그 팀의 멤버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에 있어서 사이버 니거스라고 하는 애들하고도 좀 어느 정도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2024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친구가 이제 한 거는 거의 한 80건 이상의 유출 사고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40개 이상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뭐 유출해서 뭐 오픈시켜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은 친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뭐 신원이라든지 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현재 사이버 수사 기법이라든지 FBI라든지 유럽폴들의 어떤 갖고 있는 정보들을 통합한다 보면 아마 이 친구들은 시간이 언제 지나면 아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 친구는 네,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단독으로요? 네. 그럼 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은 목적은 뭔가요? 이제 해킹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인 해킹 목적은 재정적인 동기입니다. 일단 돈이고요. 그리고 이 재정적인 동기를 통해서 하는데 가끔은 이제 자기가 제보를 받아서 이제 인텔 브로커처럼 중간에 정보를 브로커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취약점을 악용해가지고 해킹해서 들어가서 해킹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로 보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아마 조력자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유출한 정보들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친구를 도와주는 뭔가 조력자 그룹이 있거나 또는 조력자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액세서를 갖다가 이제 뭐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이니셜 액세스 브로커라 해가지고 IAB라고 보통 이제 보안 회사들은 IAB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종의 브로커 그러니까 정보를 해커들이 해킹한 다음에 계정 정보를 얻어오면 그걸 이제 파는 그런 것들도 하고 본인이 직접 해킹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텔 브로커라는 사람이 이 사이트 운영자가 되잖아요. 그럼 보통 사이트 관리자로서의 활동을 했을 때 그 색이 조금 무너질 텐데 뭔가 달라진 점이나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이 친구 일단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크웹 해킹 포럼 사이트 보시면 그리고 브릿지 포럼에 여러 개의 상계들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제 이 다크 포럼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올리는 것 중에서 가짜가 아니고 진짜 위주로 많이 하고 진짜인 것들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그 친구에 대한 평판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평판이 일종의 그 점수화 돼 가지고 이게 평판이 올라서 뭐 킹이 되거나 뭐 스타가 되거나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동안 올렸던 정보들이 대부분 허위가 아니고 진짜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평판 자체가 얘가 올린 거는 거의 진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름이 알려지면서 얘는 굉장히 요 다크웹 포럼 사이트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 되었고 지금도 꽤 높은 랭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브릿지 포럼에서 한국의 국내 어떤 회사에 뭐 올랐다 그러면 그게 누구냐? 셀트 액터가 만약에 인텔 브로커라고 하면 이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 친구가 올린 자료에 대해서 면밀하게 판단해보고 실제로 우리가 해킹을 당한 흔적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보지 않으면 이런 계속 사건들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국내에서도 많이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이 브릿지 포럼은 국내 그 대기업들하고 공공기관들에서는 계속 모니터하고 있고요. 뭐 기사도 이 사이트는 계속 24시간 풀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는 뭐 국내와 관련된 거 올라오면 아마 바로 유관기관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음. 네.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다크웹 포럼 사이트 브릿지 포럼이 예전에는 그 레이드 포럼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브릿지 포럼이 계속 그 FBI에 추적을 당하면서 도메인이 압수가 당합니다. 그래서 압수가 당할 때마다 내 도메인 주소가 계속 바뀌어요. 음. 바뀌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사이트 도메인을 막 집중 모니터하다가 어느 날 접속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얘네들이 이제 도면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 항상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도면이 바뀌어버리면 그때 이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로 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 친구가 이제 AMD하고 애플의 데이터 유출 사고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만약 이 친구가 그냥 자기가 애플 해킹했다 하고 그냥 딸랑 한 줄만 넣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믿었을 텐데 이 친구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해킹했다고 하고 거기 밑에 간단하게 샘플 데이터를 갖다 첨부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보고 내가 유출시킨 정보가 진짜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형태로 이 게시물을 많이 올리는 타입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올리면 오히려 역추적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역추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만약 아반추였으면 벌써 잡혔을 거예요. 근데 보면은 IP 세탁이라든지 도메 세탁 여러 가지 세탁들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개발이라든지 IT 쪽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얘가 추적하는 기술들을 많이 회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조력자가 많은 것 같아요. 조력자 그룹들이. 그래서 이런 조력자 그룹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국내 커리어 내 160만 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올라왔을 때가 아마 8월 중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내용도 올라왔었고, 요걸 토대로 뭐 언론 매체에서 기사하면서 이렇게 쭉 떴죠. 처음에는 아마 커리어넷이 우리가 뭐 진짜 정보가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얘가 이 유출된 정보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데이터베이스 컬럼을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컬럼을 보게 되면 보시는 이게 컬럼명이죠. 그래서 사실 컬럼명을 비교해보면 이게 진짜 데이터베이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국내 사용하는 그 공공기관들의 그 컬럼명하고 비슷해요. 패턴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샘플 봤을 때 이게 진짜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판단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여지없이 얘가 했던 정보들은 진짜가 맞았었고 이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SSO 인증 쪽에 있는 부분에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오픈 SSO 나가는 그 API가 있는데 그쪽에 다 블러그 시키셨더라고요. 점검한다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추측하기로는 그쪽 부분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악명 높은 해킹 포럼의 이제 네 번째 운영됐는데 아마 그 코너 브라이언 피치 패트릭이라고 해서 이 친구가 일명 펑퍼풀이라고 해서 이제 초대 레디 포럼스 운영자였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어린 친구입니다. 어린 친구였기 때문에 막 운영했을 때 그 특히나 초기 때는 사실 이런 해킹 포럼 사이트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언론이라든지 뭐 사법 당국에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올라온 정보가 너무 많아지고 이 심각도가 커지니까 그때부터 주목을 받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 펑퍼풀이 신원이 노출됐고 체포가 됐죠. 그러면서 이 사이트는 거의 다시는 운영 안 될 거라고 했었는데 계속 이 사이트가 막히면 요거에 클론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하면서 계속 지금도 브리치드 포럼은 계속 도메인을 주로 바꿔가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자의 네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인터브로커가 이제 네 번째 운영자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좀 더 눈여겨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 재밌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체포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이트를 이관을 할 때 결국 관리자의 뭔가가 승인이 있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관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분명히 저희가 뭐 이거는 어떤 확실한 증거는 아니지만 얘네가 분명히 어딘가에 그들만의 세계만의 어떤 백업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체포됐을 때 가정했을 때 그 백업망을 갖다가 넘겨주고 그래서 다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개인의 생각이고 물론 실제로 서버를 다 까서 보지 않는 이상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이트가 금방금방 복구되는 걸 보면 어딘가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아마 백업망 내지는 미러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이제 이 운영자가 만약 체포되거나 이 사이트가 FBI에 만약에 압수가 되면 바로 이제 자동 넘어가서 새로운 운영자가 다시 복구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약간 검은 흑막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표면적인 것만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 직접 들어가서 그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인지 커넥션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은 얘네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백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으로는 이 사이트가 FBI에 압수된 다음에 며칠 만에 다시 복구가 되는 걸 보면 음. 분명 내부적으로 뭔가 백업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음.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이제 락빗 랜섬웨어 관련된 내용인데 락빗 랜섬웨어는 사실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유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해요. 엄청 유명한 랜섬웨어입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이제서야 이제 운영자가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 배경들에 대한 스토리가 다 네. 공개가 된 건가요? 일단 락비트 랜섬웨어는 이제 우리가 일본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락비트도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버전이 있고 3.0 버전이 있는데 얘네들도 중간에 한번 붙임이 있었죠. 그래서 음. 락비트 랜섬웨어 운영자였던 사람이 하면서 이제 약간 붙임이 있었고 또 이 랜섬웨어 그룹들도 그 라이벌 관계가 있어요. 그 라이벌 음. 관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런 걸 또 통해서 이제 붙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락비트가 3.0이라고 해서 이름을 해서 새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드미트리 유리에비치 코로세프는 아마 락비 3.0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운영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레드 이블 같은 이런 랜섬웨어들인데 그 그룹은 이제 러시아에서 이미 다 전원 소탕됐기 때문에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그러면서 새롭게 부각된 게 이제 락비트였거든요. 락비트는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침해 공개받아서 그 엄청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던 악명 높은 랜섬웨어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신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추적은 받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 확인이 거의 안 됐었어요. 근데 음.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이트가 PHP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요 PHP에 아마 올 초인가 작년에 아마 그 제로데이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음. 그래서 보통 제가 좀 CV 코드 값을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그 PHAR이라고 하는 파일을 올리면 PHP에서 그 파일 갖다가 일종의 압축 파일로 인식을 하는데 이 압축 파일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그 경로명에 어 밸리데이션을 체크 안 하는 로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RC를 따거나 권한을 딸 수 있는 그 제로데이 취약점이 있었는데 아마 뭐 한간에 이게 정확한 정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FBI가 랜섬웨어 인프라를 탈취했다는 얘기는 거의 정설인 것 같고요. 음.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랜섬웨어 운영하는 인프라를 서버를 탈취했냐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PHP 제로데이를 이용해서 탈취했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섬웨어 이용해서 이 랜섬 운영하는 서버가 결국은 이제 FBI에서 누군가한테 의뢰해서 아마 공격을 해서 그 랜섬웨어의 PHP 제로데이에서 해킹을 당한 후 안에 있는 정보가 다 털린 음.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그 털린 내용 보게 되면 그 서버들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네 채팅 기록도 있고 뭐 백업이라든지 그다음 제휴자들 이런 것들도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버가 털렸으면 그런 내부 정보가 다 나갔을 거고 그럼 이제 그걸 통해서 아 운영자가 누구다라는 게 식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락피트 서비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그 디미트리 유리에피치 코르세프라고 해가지고 요 러시아 친구가 이제 운영자로 확인이 됐고 결국은 이제 신원만 확인되면 뭐 미국이나 FBI들이 전 세계를 뒤지면 언제든지 잡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바로 잡혔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미국 사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사람인데 아마 이 친구들이 뭐
러시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게 러시아에 있었으면 못 잡았을 텐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해외 돌아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잡힌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내가 랜섬웨어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되게 뭐랄까 루즈에 있었을 때 이 서버를 잘 관리 못했다. 그래서 해킹을 당한 거를 내가 막지 못해가지고 털렸다라고 자기가 이제 그런 포스팅으로 올렸던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누군가가 그런 서버를 역으로 털어서 이 정보를 탈취한 다음에 그걸 분석을 통해서 잡혔다라고 이제 자기 고백 비슷하게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신원이 확인됐죠.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랜섬웨어라든지 스레트 액터들의 그 출신지를 보게 되면 주로 동유럽 쪽이 많아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세르비아 이런 쪽. 이 친구들도 다 이렇게 뭐 디미트리 해가지고 러시아 출신의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한다 보면 앞으로 이제 그 랜섬웨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그룹들이 있는데 아마 그룹들의 인들도 아마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런 락핏처럼 아마 신원이 확인이 되고 아마 체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락핏이 약간 랜섬웨어의 메이저급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피해자도 많고 그다음에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큰 락핏 랜섬웨어 그룹입니다. 그 운영자가 체포가 됐으니까 이 락빗으로 이용한 뭐 추가적인 피해가 뭐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거의 서비스가 종료되듯이 종료가 될까요? 지금도 락비트는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친구 잡혔다 하더라도 이 서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백업을 많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압수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고 어차피 이게 잡아서 랜섬웨어 운영하는 시스템을 잡아도 누군가가 다시 백업을 만들어 버리면 특히 다크웹 같은 경우는 손쉽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실상 그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운영자 잡혔다 하더라도 부활하는 랜섬웨어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원천적으로 완전 뿌리 뽑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있죠. 다만 이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얘네들의 어떤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들, 그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면 그 정보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과거에는 잡을 수 없었던 이런 신원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취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되게 플라나리아 같은 느낌이요. 네. 머리를 자르면 더 분할해서 그렇죠. 서로 잘하고 같은 느낌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이거는 이제 락비트 랜섬웨어 그룹의 이제 억대 벡터라 해가지고 얘네들이 사용하는 그 공격법을 일종의 이제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다이아몬드 맵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유저라고 돼 있죠. 네. 사용자들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개발자들. 그래서 이제 유저와 개발자들 나눠서 얘네들 사용했던 TTP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식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TTP가 이렇게 있고 밑에 보시면 커버넌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C2예요. C2 서버. 네, C2 서버를 얘네가 코버넌트라는 C2 서버를 사용했다라는 게 의미가 되는 거고 내려가시면 얘네가 주로 사용했던 취약점은 CV2023-4966 시트릭스 메모리 익스포트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 그룹들은 만약에 어떤 제로데이라든지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나오면 바로 그거를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그걸 통해서 해킹한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고객사를 해킹하고 그걸 랜섬웨어에서 뭐 돈을 지급받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뭐 이런 취약점이 무조건 나오면 모니터하고 있다가 바로 우리 기업이라든지 기관에 혹시 영향이 있으면 바로 빨리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한테는 이제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랜섬웨어나 이런 락비트 같은 이런 거 보게 되면 잘 보시게 되면 이게 보면 C2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점도 빨리 찾아가지고 적용시키게 되고 보면 이게 한두 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락비트 이런 랜섬웨어 그룹들은 아마 제가 볼 때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 C2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놈들 그다음에 취약점을 갖다가 빨리 발굴해가지고 바로 자기네 모두에다 적용시키는 애들 이렇게 이제 분업화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도 많이 그런 게 그 공격자들에 대한 패턴들을 보게 되면 되게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네.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공격이 들어오는 것도 되게 웃겼던 게 주말에는 공격률이 줄고 뭐 평일에는 공격률이 높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얘네들도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요. 이제 워낙에 돈을 많이 벌어서
사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이 친구들 운영자들 보면 그 인스타라든지 VK 같은 거 보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휴가 간 나라들이 사진이 있고요. 음. 대부분 다 슈퍼카를 몰고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슈퍼카를 왜냐면 랜섬웨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쓰려면 뭐 왜 해외여행 가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개발자들도 그러니까 실력 좋은 친구들을 많이 포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굉장히 돈을 많이 주면 감춰주는 일명 방탄 호스팅 같은 걸 쓰거나 여러 가지 외부에서 공격했을 때 추적을 회피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장치들을 얘네들은 돈으로 다 메꾸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돈 싸움인데 얘네들은 충분히 그런 리소스가 충분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방어자 입장에서는지 또는 사법 기관들이 얘네들을 추적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사실. 그럼 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런 방법들이 따로 제시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약간 기조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얘네들이 올라왔던 걸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흔적만 따라갔었는데 최근에 FBI의 수사 기법들 보게 되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의 뭐 GRU 그룹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전단 수배 올리고 그 다음에 뭐 랜섬웨어 애들도 누가 신원 확인해 가지고 바로 올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FBI가 직접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뭔가 공세적으로 이런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해킹 그룹들의 인프라를 찾아다니고 원점지를 갖다가 역해킹해 가지고 정보를 가져가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아니면 직접 그쪽에 있는 운영자랑 컨택해 가지고 채팅을 통해서 그쪽 운영자랑 친밀감 맺어서 쉽게 말하면 위장으로 함정 수사 네. 같은 거. 그런 적극적인 뭔가 액션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그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마약 엄청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좀 다양한 수사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면 지금처럼 족쇄에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위장 수사 같은 것들이 지금은 아동 청소년 포르노물에 대한 것만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마약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허용을 해줘가지고 수사관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많이 만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런 그 범죄자들을 따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펜시브한 그리고 액티브한 뭔가 정보를 수집하고 액션을 하지 않으면 이런 랜섬웨어 그룹들을 갖다가 잡거나 운영자를 갖다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것처럼. 그렇죠. 예, 말로는 이제 오펜시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액티브한 방어지만 사실 오펜시브 안에는 약간 공격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보안사고 이거는 저희 내부에서도 국내에서도 조금 네, 있었던 맞습니다. 얘기거든요. 주변에서도 약간 뭐 야근을 했다라는 사람들도 좀 발견이 됐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사고가 그 해킹 공격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아, 얘는 네. 이제 해킹은 아니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회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미국에 있는 보안 회사입니다. EDR, 뭐 여러 가지 뭐 엔드포인트 쪽에 솔루션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위협 인텔리전스를 하는 회사인데,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원래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들어진 거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설립됐고 주로 이제 클라우드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를 쭉 했었는데 이 회사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4년도에 그 북한 해킹 그룹의 그 소니 픽처스 해킹, 그 다음에 2015년, 16년에 그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그 DNC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킹을 러시아 공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을 했었는데 그런 분석에 이 업체가 참여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 회사의 그 보안 관련된 기술력이라든지 엔지니어들의 어떤 보안 전문가들의 어떤 그 스킬업들이 되게 많이 각광받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팔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전 세계를 거쳐가지고 약 2만 9천 개의 고객사가 있는 꽤 굉장히 잘 나가는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게 이제 EDR 솔루션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전체가 다 이때까지 쌓았던 업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이번 사건에 의해서 좀 많이 회사 입장에서는 뭐 주가도 폭락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기술력은 여러분들이 아실 때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회사입니다. 저도 여기에 주식을 사봤거든요. 네, 제가 주식을 한 2주 정도를 샀는데 네, 사실 떨어질 때 조금 사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클라우드 스타크 사례를 보면 예전에 그 트렌드 마이크론 회사가 이런 비슷한 유형을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해킹을 업데이트하는 과정, 백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굉장히 대형 사고를 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주가가 폭락하고 했던 그 사례가 있어서 이런 보안 회사들이 잘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삐끗해버리면 그 삐끗한 순간에 원래 그 주가라든지 회사의 성장성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보안 업계의 특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표와 인터뷰했던 자료들의 영상들을 보니까 대표 표정이 그렇게 많이 울먹이더라고요. 거의 울먹이듯이. 여기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그 CEO가 그때 그 트렌드 마크 나면서 주가 폭락했던 그때 그 당시 CEO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은 케이스 2번을 겪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때는 그런 밈이 돌았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그 이 회사는 나름대로도 기술력 있는 회사고 결국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클라우드 스타크의 이 제품 중에 팔콘 센서라는 제품이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얘가 그 원래는 그 그러니까 지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업데이트. 근데 이제 보통 그걸 쓰지 않는데 만약 그게 지연 옵션이라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 사실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거를 잘 활용했던 업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쫙 업데이트 해버렸는데 얘가 이제 업데이트 하면서 윈도우 시스템에 있는 중요한 시스템 파일과 충돌하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블루 스크린이 뜨는 거죠. 사실 예전에 그 예전 윈도우 버전에서는 저 블루 스크린이 되게 흔하지만 얘가 윈도우 7, 10 올라오면서 저 블루 스크린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서 한간에는 이 사고가 나면서 저 블루 스크린 뜨는 거 보고 되게 반갑다고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만치 이제 윈도우가 저렇게 블루 스크린 뜨는 경우가 없었는데 요 EDR 솔루션의 그 충돌로 인해서 저거 보시는 것처럼 뭐 공항, 그 다음에 증권사, 병원 등등등 해가지고 시스템에 요 팔콘 센서가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면서 요 센서들의 이제 그 시스템 운영 체제 시스템하고 충돌 나버리니까 이제 바로 딱 저렇게 블루 스크린 뜨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그 특정 파일만 뭐 안전 모드 들어가서 지우면 상관없었지만 사실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경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거의 마비가 됐죠. 근데 이게 워낙에 많이 파급되고 가다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거의 셀 수 없는 그 클라이언트 쪽이 뭐 수만 대니까 이걸 다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바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애저를 쓰는 고객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내에서는 사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팔콘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태로 인해서 이게 장애가 난 케이스가 많이 없죠.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외국 이런 거 말고 국산 장비를 써서 이런 대규모 전세 장애를 갖다가 회피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클라우드의 모든 게 전산 장비가 올라가면서 저는 사실은 이 클라우드 사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에 사실 클라우드가 거의 만능이었거든요. 클라우드 다 올리고 다 올렸는데 만약에 클라우드 다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장애가 나서 모든 업무가 마비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가용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큰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올라가서 망가지면 뭐 공항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종이 발권으로 줬다는 이야기도 되게 네, 많았어요. 실제로 적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종이에다가 적어서 한다 보니까 이게 전사 작업을 해서 빨리 했었는데 이게 종이로 하면 확인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한 번으로 족하냐? 저는 이제 언제라든지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대한 부분들, 윈도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리눅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윈도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났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괜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욕을 먹었죠. 어떻게 보면은 애저의 잘못은 아닌데, 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애저가 망가지면서 이렇게 서비스가 만들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언론사들은 사실 클라우드 스크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전산 장애로 이제 언론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억울한 명이 있는 거 사실은. 이때 당시 진짜로 망할지 않을까, 소송 때문에 망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그렇죠. 예. 들었었어요. 그 사실은 이게 만약에 소송이 걸린다 그러면 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아마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 소송 비용. 그래서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클라우드로 가는 거로도 좋지만 만약에 이거를 인해서 만약에 업무가 마비됐을 때 이거에 대한 그러면 플랜 B는 뭐냐? 음, 그러면 기존 다시 온 프랜시를 가져가 될 것이냐? 음,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그거였죠. 그 멀티 클라우드. 음, 그래서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똑같은 거 가지고 뭐 애저도 쓰고 아마존도 쓰고 또 국내 뭐 토종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쓰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안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대안은 좋은데 항상 우리가 대안을 나올 때 문제는 돈이죠. 또. 이걸 멀티 클라우드로 하게 되면 다 돈이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사실 클라우드가 생각만큼 비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에요. 쓰다 보면 이게 사용하는 만큼 쓰다 보니까 이게 접속량이 많거나 트래픽이 많아지면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그런 상황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쓰기가 국내 회사들이 사실은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온프레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사실 대안이 기존에 운영하던 온프레미스 갖다가 완전 폐기하지 않고 일단 갖고 있다가 백업망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좋은 대안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뭐 제가 버리지 않고 일단 운영했다가 이제 백업망을 쓴다라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어차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지 보수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은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클라우드는 이런 사고가 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 자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서드 파티로 인해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대응책을 기업들이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 크게 세 가지 사고들을 조금 다뤄봤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최종 총평을 좀 하자면. 일단은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내년도 아마 계속 데이터 유출 사고가 날 거고 이게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점점 보면 그 데이터 유출 사고에 대한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했던 보안 정책이나 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과거의 보안 정책이나 이 룰을 보게 되면 우리 소유 자산들, 우리 안에 건에 있는 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외쪽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유출 사고는 우리 바로 외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마땅한 보안 대책이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이런 우리 소유 자산을 벗어난 쪽에 나오는 것들을 보려면 결국은 이제 기업 내부에서 뭐 보안팀이라든지 보안 부서가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 브리치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나 우리 회사라든지 우리 기관에 뭐 관련된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에 보면은 요즘 샤오칭도 많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샤오칭이 보면 가끔 보면 뭐 국내 뭐 기업 해가지고 해킹했다고 해서 정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초기에 발견하면 이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는 방법 외에는 이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그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뭐 그 인터넷을 잘하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그들한테 정보를 얻거나 다양한 외부 그 활동들을 좀 통해 가지고
미연에 사고가 나거나 이런 언론 나기 전에 그런 것도 좀 미리 초기에 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보안 쪽에서 조금 더 영역이 확대됐다. 우리 그 과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만 관심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영역이 아닌 바깥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영향을 얼마큼 미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해보고 그거를 갖다가 향후에 여러분들이 보안 전략을 세우거나 내부적으로 그런 정책이 매겼을 때 좀 그런 거를 좀 영역을 좀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공격은 공격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게 조금 그렇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표현하는데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소스가 많고 다양한 루트도 많고 되게 유리한 환경이에요. 반면에 이제 보안을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을 뭐 방어하는 입장 또는 이렇게 모니터하거나 하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입니다. 그럼 이 불리한 게임을 갖다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냐? 사실은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규정을 맞추는 거. 요게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려면 사이버 공격자들이 어떤 타겟을 정할 때 그냥 아무나 하지 않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뭐 오신트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것이고 그다음 취약점들이 나오면 그 취약점들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사이트에 내가 원하는 이 타겟은 이런 공격으로 하면 먹힐 것 같다 라고 하는 뭔가 그게 확신이 있으면 그때 아마 진행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똑같이 그 공격자가 미리 공격할 만한 포인트를 갖다가 같이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 취약점이라든지 각종 뭐 보안 해킹들 그리고 뭐 국가 배후 해킹 그룹들이 관련된 기사라든지 블로그 많이 뜹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꼼꼼하게 보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공격자하고 어느 정도 그 학습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하는 건 없어도 공격자가 이런 거는 나중에 어떤 취약점 나왔으면 취약점을 가지고 이 공격자가 공격을 할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바로 내가 내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관 내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새로 나온 취약점들이 나오면 취약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악성 코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쓰는 놈들이 어떤 형태로 공격하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뭐 많이 보시고 해야 그들하고 어느 정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